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요즘에 매일같이 진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래 채널 마이F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뉴스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소식만 선별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 1월달 소식 전할 때 CES 행사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이 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엔비디아사에서는 세계 최초의 생각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알파마요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진짜 생각을 해요. 주차된 차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서 주행해야 된다. 공이 굴러왔는데 그러면 아이나 강아지가 뒤따라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게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시스템이 벤츠에 탑재가 되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산 센서 AI로 자율주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핵심은 차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레벨 3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엔비디아사에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더 버지사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야, 이거 한번 타보니까 테슬라는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기사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은, 자, 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만으로 도심 전체 자율주행이 가능하더라. 단, 법적 그리고 책임상 운전자 감독이 필수인 것은 테슬라와 동일합니다. 시야는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자, 또 손을 뗄 수 있는 레벨 2 플러스 도심 주행은 2026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테슬라 FSD가 2025년 하반기부터 되는데 좀 뒤늦게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와 다르게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레이더 센서가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라이더라든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HD 맵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자, 장점은 어떤 회사든지 자동차 회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알파마요는 심지어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자율주행은 테슬라만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테슬라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 해법으로는 합성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자,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실제 같은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한 모델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피지컬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 기반 모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주행 데이터 및 센서 기록을 코스모스에서 실제 환경처럼 구현해서 훈련시킬 수도 있고 단순한 평면 시뮬레이션 자료, 심지어 텍스트 상황도 코스모스에서 실제 환경처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다 구현이 될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에만 쓰이는가? 아니죠. 로봇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지 한 장만 있어도 아니면 3D 장면만 있더라도 코스모스에서 실감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까지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합성 데이터로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건데 사실 이거는 테슬라에서 수년 전부터 하고 있던 방식이기는 합니다. 자, 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모빌아이사 역시도 테슬라 FSD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했어요. 바로 서라운드 ADAS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차량 전면에만 이 시스템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전체를 볼 수 있는 카메라, 레이더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홍보 영상 보시게 되면은 레벨 2 플러스를 위해서 설계된 IQ6H 칩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6개의 카메라가 자동차 주변을 360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차선 변경 되고요. 고속도로 핸즈오프 가능합니다. 테슬라와 다르게 5개 정도의 레이더 센서를 달아서 카메라 정보를 보완하는 거. 이거는 알파마요와 비슷하네요. 자, 여기도 이런저런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맨 좌측에 보시는 서라운드 ADAS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2월까지
폭스바겐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고속도로에서 손을 떼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방은 주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슈퍼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레벨 2 플러스 엔비디아 알파마요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심에서 손 떼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방 주시는 해야 되는 테슬라 FSD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포르쉐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앞으로 포르쉐에서도 테슬라 FSD급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다. 자, 마지막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쇼퍼라는 것인데 이거는 레벨 3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손 떼고 전방 주시도 안 해도 되는 자율주행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거는 아우디와 함께 테스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와 다르게 다양한 기존 자동차 회사에 이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율주행은 테슬라만의 시장이 아니다. 자, 그리고 모비라이도 학습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갖가지 시나리오를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를 로봇으로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모빌아이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율주행에서 얻은 그런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테크크런치에서 이 인수된 기업에 대한 정보가 기사화되어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모빌아이 공동 창업자 암론 샤슈아가 2022년에 공동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빌아이도 자율주행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로 그 사업을 확장해 가려고 한다. 자, 그래서 모빌아이는 이를 모빌아이 3.0 전략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 차량들에 탑재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등장을 하고 있다. 자, 테슬라와 다르게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원가 절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처리하기 더 어렵다라고 해서 다 버리고 카메라 기반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점도 많다라고 지적이 나와 있어서 과연 어떤 시스템이 최후에 승리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엔비디아사 같은 경우에는 설명 가능한 AI를 통해서 레벨 3 인증을 사실 테슬라보다도 더 먼저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설명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피지컬 AI 노하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는 거, 그 방식이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우위를 뺏기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CES 행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거 등장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 먼저 가장 화제가 된 로봇은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뉴 아틀라스 로봇. 그게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예전부터 가장 사람들을 놀래켰던 공중제비 돌고 해가지고 가장 화제를 모았던 그런 로봇인데 2024년에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이 되었죠. 영상으로만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일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 키노트 행사에 처음으로 실물이 이렇게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사람 직원이 지시를 내려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밸런스 잡고 하는 것들은 자율로 작동을 하는 거고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기괴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랑 똑같을 필요가 없다. 더 효과적인 움직임이 강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로봇은 연구용이고 이 자리에 양산용 로봇도 저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 로봇은 이제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개된 정보를 또 보여드릴게요. 키는 1.9m, 그리고 몸무게는 90kg의 거구이고요. 자, 움직임의 자유도는 상당히 높고 팔을 뻗으면 2.3m까지 물건을 집을 수 있고요. 50kg을 번쩍 들어서 30kg까지는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옮길 수가 있고 저렇게 상체가 돌아가는 거 신기하죠?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멈춰서는 거 가능하고요.
듀얼 배터리 시스템인데 4시간 작동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배터리를 교체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방수 설계가 되어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사람을 도와주는 용도의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디자인을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들이 다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듀얼 배터리 교체라든지 방수라든지. 자, 그 밖에 주요 발표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2026년 아틀라스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 고객은 2027년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2028년까지 이 아틀라스 로봇을 3만 대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만큼 실제 공장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의 CEO는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로봇이 제대로 훈련을 하려면 이런 전형적인 상황보다는 가정 환경에서 훈련을 받는 게 더욱더 범용적으로 활용할 길이 넓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또 로봇 훈련, 검증, 학습 거점인 알맥을 8월 미국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OTA 업데이트가 되고 관리, 모니터링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얘도 사놓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슬라처럼 기능이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AI 기술은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구글 딥마인드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물리 세계에서의 추론과 계획을 고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나 구현 방식을 토대로 로봇에 그거를 적용하게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과 로봇 학습이 별개로 연구가 되고 있고 사업화가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현대자동차의 AI 기술이 여기 거의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심지어 AI는 딥마인드의 기술을 활용한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좀 빈약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략이 달라서. 자, 가격은 얼마인가? 초기 생산 원가가 약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만 대 양산 시에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이 현대자동차 제조 공정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은 또 투입이 쉽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로봇은 LG에서 공개한 가정용 로봇인데요. 예전과 다르게 일단 팔과 손가락이 달려 있습니다. 계속 CES에서 저런 로봇들은 공개했지만 저렇게 수건을 집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로봇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로봇은 LG전자의 여러 가지 가전제품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빨래를 넣으라고 할 때 그 빨래통을 로봇이 직접 여는 게 아니라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게 하는 그런 통신 기술까지도 연동이 된다고 해요. 자, 추론하고 행동하고 하는 데는 역시나 시간이 걸리죠.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LG전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제로 레이버 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예 가사노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기기들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 팔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해결해 내겠다. 근데 이 제품은요, 프로토타입이고 양산 일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옵티머스, 피규어, 아니면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들을 보시다가 이런 로봇을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이런 바퀴 형태가 소음도 적고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출시가 됐을 때 다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로봇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사업도 진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모터, 기어, 제어 시스템을 정교하게 통합한 액추에이터를 공개를 했고요.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한다고 해요. 주변 환경, 상황에 대한 높은 인지 능력을 결합했다고 하고요. 다양한 로봇 시스템과 산업 전반에서 확장형 솔루션을 LG에서 제공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LG가 자동차 전장 산업에 이어서 로봇 부품 사업으로 확장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는 매년 이렇게 가정용 로봇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공개한 로봇이거든요. 이것도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보여드린 로봇도 출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흥미롭게 본 로봇은 스위치봇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오네로 H1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클로이와 비슷한데 좀 더 그렇게 좋아 보진 않죠. 커피콩 따르고 불안하게 저렇게 커피 건네주고 있고 요리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만 저거 제대로 할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해요. 여전히 저 로봇도 느릴 것이고요. 자, 이 로봇은 곧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공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공개가 되어 있진 않은데 이 로봇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스위치봇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냥 이렇게 가정용 스마트 기기들, 소품들을 팔던 회사예요.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는 장치라든지 커튼 이렇게 쫙 쳐주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던 회사인데 장사가 꽤 잘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수많은 스마트홈 기업들이 팔이나 다리가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들에 도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실용성은 너무나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빨래 개주고 식기세척기에 접시 넣고 빼는 정도의 그런 로봇들은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CES에서 공개된 이런 화려한 로봇 말고요. 제일 성공할 만한 로봇은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습니다. 로보락에서 공개한 다리 달린 로봇 청소기. 자, 로봇 청소기에 저렇게 두 다리가 달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쓸 수 있는가? 드디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단 청소를 드디어 로봇 청소기가 자율로 해낼 수가 있다. 자, 이러면 이거는 꽤나 실용적일 수가 있겠죠. 자, 출시일 및 가격은 현재 미정입니다. 아직까지도 프로토타입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로봇 청소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정용 로봇 제품이 나올지, 과연 그것은 언제이고 어떠한 형태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CES 행사에서 공개된 굉장히 특이한 제품들 좀 모아봤어요. 먼저 레고에서 스마트 브릭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정말로 레고 브릭 안에 여러 스마트 시스템을 넣어놨더라고요. 저렇게 빛이 바뀌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끼워 넣는 것마다 이제 소리와 상황이 바뀐다고 해요, 기능이. 헬기일 때의 소리, 오리에 달았을 때의 소리, 저게 달라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 더 버지사의 내용 정리해드리자면은 여기 NFC, 조도 센서, 마이크, 이거 애들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 감지용으로, 그리고 스피커, LED 등이 탑재가 되어 있고 NFC 스마트 타일, 스마트 캐릭터, 센서 기반 공간 인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브릭을 꽂은 곳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타일, 브릭을 꽂은 캐릭터 전체성을 알려주는 스마트 캐릭터,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주변의 사물, 그리고 위치, 조합에 따라서 반응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고요. USB-C 충전이 가능하고 집중 플레이 시에는 약 45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년간 절전 모드가 가능하지만 6개월마다 충전을 권장하고 있고요. 첫 제품은 2026년 3월 1일 스타워즈 시리즈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우주선에 꽂으면 이제 우주선 소리가 나는 거고, 다스베이더에 꽂게 되면 대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도 이렇게 스마트해지고 있다. 또 제가 굉장히 황당하지만 재밌게 본 제품은 웨어폰이라는 건데 내 목소리를 노이즈 캔슬링 해준다고 해요.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싫다? 그러면은 내 목소리를 노이즈 캔슬링 하는 마스크를 쓰면 어떻겠냐라는 컨셉인 겁니다. 자, 이 제품은 일본 베르네 테크놀로지사의 제품이고요. 우리가 텍스트 입력하는 건 너무 느리고 음성은 너무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넣은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해요. 메시지 작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AI 대화도 점점 많이 할 것 같은데 나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AI와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진짜로 팝니다. 사전 예약가가 $450이고요. 올해 여름부터 배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긴 하네요. 자, 그리고 레이저사에서 데스크 위의 AI 친구 프로젝트 에이바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뭐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봤던 방식이긴 하죠. 원통형 저런 디스플레이 안에서 캐릭터들이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캐릭터가 다양한 의상을 입기도 하고 게임을 도와주기도 한다.
근데 저 캐릭터 중에는 심지어 페이커도 저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은 2025년 e스포츠 AI 코치 컨셉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하고요. XAI의 그록 엔진을 활용해서 정교한 추론과 역동적인 성격을 구현해 낸다고 해요. 야한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폭력적인 얘기도 하고. 자, USB Type-C 케이블을 통해서 윈도우 PC 직접 연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실시간 화면 인식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 분석 및 코칭 기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아이템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 캐릭터가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제품은 2026년 하반기에 진짜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의료기기 역시도 이번 CES 행사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심박수라든지 수면 체크 이런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집안에서 호르몬 검사도 가능하다라는 기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라라고 하는 기기이고요. 소변에 스틱을 담궈 둔 뒤에 모니터, 달걀 모양의 모니터에 꽂고 16분을 대기하게 되면은 앱에서 호르몬을 분석해 준다고 해요. 자, 소변 기반으로 4가지 핵심 호르몬을 측정하게 되는데 배란, 가임기, 폐경 전환까지 추적하는 가정용 호르몬 분석기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도가 실험실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35세 이상의 임신 시도, 불규칙 생리, 유산 경험 후 등에 유용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스틱은 20개가 들어있고 모니터 세트까지 해서 37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엘리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저렇게 스틱을 입에 물어가지고 침을 수집해요. 그런 다음에 스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생리주기, 에너지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몸의 컨디션 변화를 진짜 느낌이 아니라 호르몬 데이터와 패턴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기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코르티솔,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파악이 가능한데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태, 프로게스테론은 생리주기,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에너지와 활력을 측정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단일 측정이 아니라 개인별 기준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날보다 높을 때 낮을 때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검사는 며칠이 소요되는데 이 엘리는 20분이면 가능하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임상 수준 검사 대비 정확도가 최대 97%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가격은 스틱당 약 1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흥미로운 CES 제품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네, 매년 초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획기적인 올해 10가지 기술을 공개하는데요. 이거 읽어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MIT 교수가 뽑은 게 아니라 이 매거진의 기자들, 편집자들이 뽑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획기적인 기술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인 거예요. 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원료가 훨씬 풍부하죠. 당연히 소금이니까. 저렴하고 화재 위험은 낮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의 우위는 크지 않지만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비용은 빠르게 하락될 것이라고 이 잡지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중국이 상용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CATL, 비아디가 대규모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잠재력은 도로보다도 전력망 에너지 저장이 있으며 저비용, 고안전성이 강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의 그 간헐성 문제, 이 ESS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적합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전력 저장, 소형 이동수단 중심으로 시작해서 3에서 5년 안에 빠른 확산이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차, 스쿠터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는 보급형 전기차, 그 다음에는 전력망 ESS로 확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생성형 코딩을 꼽았네요. 제너러티브 코딩. 숙련 개발자부터 초보자까지 개발 시간과 반복 작업을 크게 줄이는 도구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대규모, 복잡한 코딩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주니어, 엔트리급 개발자 일자리 감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는 소형이고 단순 설계로 제조와 설치가 쉬워지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량 보급, 경제성 확보, 빠른 확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3에서 5년 내에 실증 단계에서 상용 확장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참고로 2029년에 뉴스케일이라는 미국 회사가 실증에 들어가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도 2030년 실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AI 동반자를 꼽았어요. 미국 청소년의 72%가 AI를 정서적 동반자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고요. 사용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것 같다. 더 고립이 된다든지. 자, AI 동반자 서비스는 앞으로는 더 강한 규제와 안전장치 속에서 발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발전하겠죠. 자, 다섯 번째. 염기 교정 유전자 치료 아기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 명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유전자 치료가 아기 KJ라는 아기에게 세계 최초로 적용이 돼서 성공을 했어요. 미국 UCSF 의과대학에서 요소회로 장애 아이의 유전자 치료가 진짜로 성공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유전자 치료가 질병 단위의 약에서 개인 단위의 맞춤형 약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때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FDA는 개인 맞춤 유전자 치료를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어서 3에서 5년 내에 확산이 전망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유전자 복원을 꼽았네요. 실제로 제가 전달드린 적도 있었는데 멸종된 디얼프 DNA 일부를 회색 울프에게 삽입해가지고 변형 늑대가 탄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원한 건지 아니면은 잡종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해요. 자, 멸종 생물의 유전자 복원이 실제 연구, 응용 단계에 돌입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멸종 위기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생물 설계 등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멸종한 동물을 살려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기계적 해석 가능성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AI예요. 자, 대형 언어 모델은 만든 사람조차도 내부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런 블랙박스성은 환각, 오작동, 위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문제입니다. 자, 기계적 해석 가능성은 모델 내부의 특징과 경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려는 접근이에요. 자, AI나 로봇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결정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제도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기술인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완전한 해석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덟 번째 재밌습니다.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꼽아놨는데, 자,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노후화로 인해서 2031년에 퇴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민간 우주정거장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스트 스페이스는 2026년 5월 헤븐 1을 가장 먼저 발사할 계획인데 이거는 버스 크기의 소형 정거장이고 4명이 열흘간 체류하면서 실험이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료 고객도 탑승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식물 재배, 신약 실험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 돈 내고 거기 탑승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상업성이 입증이 되면은 연구기관, 기업의 접근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시대가 올해부터 열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는 배아 유전자 점수화입니다. 이거 흥미로워요. 자, 시험관 수정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배아의 점수를 매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아 보이는 배아를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주로 치명적인 유전질환, 염색체 이상을 거르는 데 사용이 됐지만 최근에 다 유전자 검사는 키, 눈 색깔, 그리고 지능 등 특성에 대한 확률 점수까지도 제시를 한다고 해요. 검사 비용이 최대 5만 달러에 달하면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우생학, 과학적 타당성 논쟁이 거세기는 합니다. 여러 기업이 진입하면서 가격, 접근성, 마케팅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요. 미국 100곳 이상의 난임 클리닉에서 이 서비스를 진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질병 예방을 넘어서 지능, 외모, 키 같은 특성까지 확률로 고르는 단계에 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수요는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로 꼽은 것은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 운영하기 위해 설계된 AI 전용 슈퍼컴퓨터 인프라.
최신 초대형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급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 현재 전력의 절반 이상은 화석연료, 재생에너지는 약 25% 수준으로 충당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전기요금, 물 부족, 소음, 환경오염 문제가 현실화가 되고 있어서 일부 기업은 원자력 발전에 더 연계를 한다든지 심지어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까지 검토 중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 그 잡지에서는 이런 10가지 기술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네, 1월 달에는 의료계로 진출하는 AI와 로봇 소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먼저 챗GPT에서 헬스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 60개국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260여 명과 협력을 한 그런 서비스라고 하고요. 개인의 건강 정보와 챗GPT의 지능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데이터 제어 등 의료 정보에 특화된 보호 장치가 추가된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건강 관련 대화는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서 설계된 암호화 기술로 분리해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의료 기록, 애플 헬스, 마이 피트니스 팔 같은 건강 앱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는 목적이지 진단이나 치료가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헬스 메뉴,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건강 상담을 안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연동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플 헬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움직임, 수면, 그리고 마이 피트니스 팔의 영양 조언이라든지 펠로톤의 추천 운동 클래스 이런 것들까지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연동될 서비스는 앞으로 점점 많아질 수 있고 이게 자꾸 고도화되게 되면 진짜 나만을 위한 맞춤 전문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 유타주에서는 AI가 처방전 갱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 대신에. 유타주에서 미국 최초로 의사의 개입 없이 만성질환 특정 처방전을 AI가 직접 처방한다고 해요. 사실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 갈 때마다 거의 같은 처방을 받게 되는데 매번 의사 찾아가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헬스테크 스타트업인 닥트로니카 협업해서 2025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190개의 일반 의약품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마약류라든지 ADHD 치료제, 주사제 등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 비용 절감, 환자의 약물 복용 누락 방지,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 완화가 목적인데 꽤나 해결이 될 것 같죠? 자, 닥트로닉 처방 사례 검토에서 의사와 99.2%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타 내에서 내 위치를 인증하고 AI가 처방 이력 및 질문을 검토하고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닥트로닉은 의사와 동일 기준의 의료과실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같은 질환에 대한 처방전 갱신 그리고 일부 약품에만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는 점점 확대가 되는 게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술은 또 대체가 가능한가? 의사의 수술은? 일론 머스크가 이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엄청난 이야기를 또 뱉고 갔죠. 자, 여기서 나온 이야기 정리해드리자면은 3년 뒤에 옵티머스 로봇이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도 더 나아질 것이다. 전 세계 외과의보다도 더 많은 훌륭한 외과의 옵티머스 로봇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마을들까지 지구 어디든 최고의 외과의가 퍼져 나가게 될 거래요. 그리고 옵티머스가 그 모든 데이터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모든 옵티머스 외과의는 가능한 모든 변형 케이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 상안에서 학습도 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또 로봇 의사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인간과 다르게 카페인 복용 때문에 손이 떨린다든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그런 컨디션 난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아이들은 뭐 사람이 진짜로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위험하게? 라고 놀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의료는 무료가 될 것이며 모두가 지금 대통령보다 더 나은 의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대에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 너무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는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또 무섭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AI가 음성 메시지로 우울증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브라질 연구팀의 그 결과인데요. 논문에도 게재가 되었고 일부 의료용 AI 모델이 주요 우울장애 식별에서 여성은 91%, 남성은 78%의 정확도의 그 정확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학습은 주요 우울장애 환자와 건강한 성인 180명의 왓츠앱 음성 메시지를 AI가 학습해서 얻었다고 하고요. 특히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하라 라는 과제를 줬을 때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여성은 높고 남성은 낮은가? 여성 참가자 수가 그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 말하기 패턴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아무래도 별거 아닌 척 이렇게 센 척 하기도 하니까. 자, 그리고 이런 AI 발전 덕분에 앞으로는 신약 개발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특히나 딥마인드사에 이런 알파폴드가 나오게 되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능해지며 신약 개발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구글이 지원하는 이소모핑 랩스 임상시험이 일정이 연기가 되었다. 원래는 2025년 말에 이 임상실험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1년 늦춰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AI가 제약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소식까지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AI 로봇의 발전이 우리 의료계, 우리 건강 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1월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모아서 전달드렸고요. 저는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또 주요 뉴스들 묶어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